앞으로는 증시보다 외환 시장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피벗을 단행한 이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해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발산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환 위기를 이미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를 비롯한 트럼프 관련주들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점차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12월 전도표 예. 파동 때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그때 당시에 떨어졌어도 회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의 코인 투자들 예. 하시는 분이 1,500만이 넘었다래요.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예, 주식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400, 1,500만이니까 예. 버금되는데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 문제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사실 파월 의장이 거부함에 따라서 그렇죠. 한때 11만 달러 갔던 것이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나왔던 것이 한 6만 달러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은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데 아마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지금 10만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얘기가 조금 예. 이따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98,000, 99,000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9만 초반까지 9만 떨어졌었죠. 초반까지죠. 예. 네, 그래서 많이 회복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하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트럼프와 관련돼서 관련돼 있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는 글로벌 자막이 이제 미리 돌아가겠습니다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트럼프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더라도 국채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차별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관련주와 비트럼프 관련주의 차별 현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미 비트럼프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양상, 예. 아주 눈에 띄게 보는 시방이고 내년도 트럼프 정부 2기 때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그널이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주도 뭐 PER이든가 PBR 같은 전통적인 고평가를 평가하는 이런 건 설명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 상황이다 해서 내년 트럼프 집권 2기를 앞두고 사실 굉장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 이게 상당히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이제 비이성적 과열이라든가 광기라든가 특히 테슬라 관련된 7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 팔란티어라든가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트럼프의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T7, 트럼프 7 이 종목이라 하는데요. 이 종목은 감기가 끼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가 집권 2기의 특집을 보여줬습니다는 예. 2가지 시각이 엇갈려 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동일한 상승폭이 되더라도 상승률은 굉장히 적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렇게 감기가 낀 상태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CEO들이 미국의 기업을 직접 이렇게 맡고 있는 CEO들이 자사주를 좀 전부 팔고 나가는 모습도 예, 지금 맞습니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집권 2기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일 정도에 제가 글로벌 자금 유출입 기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상도와 마찬가지로 유출입 기상도를 봐서 미국이 너무 시뻘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온상으로 보면 너무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은 글로벌 자금 유출입과 관련돼서 미국의 기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내용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 증시도 중요하지만 외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월 FOMC 회의 이후에 특히나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환율 방어선이 차례대로 다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이외 국가들은 지금 증시에 이렇게 취급하는 예. 이 언론의 취급하는 지면보다도 외환 시장 환율과 그렇죠. 관련된 이렇게 지면에 하려는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증시보다도 외환 시장이 지금 긴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환율 방어선에 전 세계 미국을 위한 국가들이 전부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는데요. 그 사이에도 환율 방어선이 속속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각도에서 예. 이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김철임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유로 환율은 1차 저지선이 1유로에 1.05달러입니다. 그렇죠. 이게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등가 수준이 깨질 것이냐. 이런 유럽 통합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157엔대로 해서 이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 개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아무런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객 시장에서 예.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30 위안을 이렇게 맞습니다. 뚫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사실 공작 대의에서 내년에 양적 완화에 해당될 만큼 대규모 금융 완화를 예. 취한다 하더라도 사실 환율이 너무 빨리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 뚫리다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중국이 정책 금리인 LPR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죠. 예. 그런 상태도 아마 위안화 환율이 지금 7.30이 뚫리는 요건 이제 영내 환율이고 예. 여기 환율에서 7.30을 뚫려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의 헤어라 6.3 헤어라, 인도의 루피 7.5 루피인데요. 이 국가들도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지금 각각 한 100억 달러 이상 직접 시장력 개입해서 외화를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저지선은 1,400원. 여기는 뚫리지 않겠다 하는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다 하는데 지금은 2차 방어선이 1,450원도 뚫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감 지수로 1,457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장중한테는 저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1,460원대도 그렇죠. 뚫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환 시장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증시보다도 외환 시장이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년 전이었었죠. 킹달러, 갓달러 얘기가 한참 나왔던 그 당시의 달러 인덱스보다 지금은 어쨌든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조금 더 낮은데 왜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환율 방어선이 계속해서 뚫리는 겁니까? 예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국내 증권사 이렇게 보면 대체로 최고치가 대부분 다 3천 넘을 것이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보면 상저하가 될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2,500 정도 되고 그렇죠. 상하반기를 놓으면 오히려 거꾸로 상고하죠 모습. 예. 상고도 할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작년의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하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홍앵커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렇게 보면 예. 달러 인덱스 분명히 낮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 114입니다. 그렇죠. 지금 108입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킹달러, 갓달러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달러 투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달러 투자할 때 달러 투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떠냐?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1,448원이었는데 이렇게 예, 3자가 빠졌어요. 예. 3자를 탈락시켜야 돼요. 2023년 2월 달에 1,228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자막을 통해서 왜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108 정도인데 그때 비해서 낮은데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 또 달러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미국의 전도표 내용입니다. 예. 기억나시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들어서 사실 피벗에서 금리 인하를 한 6차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전반에 원달러 환율이 1,310원, 1,330원 이렇게 됐는데요. 예. 대부분 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정책 금리가 사실 이거 6차례 되니까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원달러 환율을 1,200 초반대, 1,200원대 초반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정책 금리 내리래도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너무 낮게 잡지 마십시오. 자꾸 올려잡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은 작년 말에 1290원, 1300원 이렇게 내서 지금은 1460원대까지 이렇게 가서 자, 당시에 예측했던 시각으로 보면 1200원대 대비해서는 지금 1460원이니까 기업들이 아주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2년 전에는 정책 금리 간의 디커플링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자, 피벗은 대부분 다 국가에 취존했죠. 그렇죠. 근데 시장 금리 간의 이렇게 디커플링입니다. 아, 그래서 왜 정책 금리의 디커플링과 시장금의 디커플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왜 다를까? 예.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1990년대 상황이 떠오르거든요. 당시에도 이 대발산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990년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때 Great Divergence, 예. 대발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책금리고 중앙은행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위상이 높았을 때입니다. 예. 그때는 정책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외환위기 걸려 있을 때 예. 1994년 이후에 미국의 페드가 사실 이때 정책금리를 3.5%에서 6%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는 분다스방크라든가 이런 데는 왜 이게 독일의 분다스방크가 나오냐? 예. 왜냐하면 1999년에 유로도 통합돼 있죠. 그래서 1994년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분다스방크 나오니까 예. 왜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이 통합돼 있지? 그렇죠. 그게 1999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994니까 분다스방크죠. 그래서 유럽의 맹주 역할을 했던 독일의 분다스방크는 금리를 거꾸로 내렸습니다. 5에서 4.5% 내렸습니다. 예. 자,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은 미국은 3.5에서 6%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기간에 분다스방크는 5에서 4.5% 내렸습니다. 이런 것이 그때 당시는 정책 금리가 중앙정부, 중앙은행 힘이 컸기 때문에 예. 디지털이라든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대발상이 나면서 미국으로 또 자금이 들어갔죠. 그렇죠.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가 루빈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N달러 환율이 79에서 148엔까지 갔죠. 그리고 1990년대 지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대단히 신경제 신화, 골디락스 신화에서 미국 증시가 좋았었죠. 예. 그런 것이 2000년 들어서 IT 버블로 한번 붕괴됐었고 그다음에 2008년 부동산 부분도 붕괴됐었고 이런 상황이 됐었죠. 예. 근데 지금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정책 금리는 피벗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죠? 금리를 다 내리고 있죠. 예. 미국만 하더라고 있고 우리도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금리 간에 1990년대 마찬가지로 디카플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금리는 디카플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발산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10년물 금리가 지난 9월 16일 3.6%입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 4.6%입니다. 그렇죠. 무려 3개월 만에 100bp가 올랐습니다. 100bp. 근데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국고채 금리 심리가 3%에서 2.6. 중국도 내리고 태국도 바트하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 바트하기 때문에 태국도 냈습니다. 다른 국가도 대부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그다음에 2022년 10월과 달리 그때는 정책 금리 간의 대발선인데 예. 지금은 시장 금리 간의 대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죠. 왜냐? 지금은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위상이 자, 페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월 의장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부분 다 모바일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지고 대부분 중앙은행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되어 있는 금리 결정보다도 사실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들이 더 이렇게 경제 상황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위상, 거기에 따라서 정책금리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신에 시장금리가 더 실질적으로 더 크게 얘기해죠. 이 내용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금리 간의 대발산이 발생했던 지난 1990년대와 다르게 시장 금리 간 대발상이 발생했다면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또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한차 그다음에 금리를 얘기하는 것은 뭐 예. 대발산도 그렇고 달러 강세 문제도 그렇고 이게 바로 지금의 국제 간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캐리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리 자금은 언제 등장했느냐? 예. 그러면 1990년대 초반에 지금의 미국의 재무장관 지명자로 돼 있는 매센트가 타이거 펀드의 첫 직장입니다. 여기에서 마트와의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고 예. 나중에는 2022년에 NI 매팅에서 돈 번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은 뭐냐면 트럼프 2기 때 재무장관의 첫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캐리 자금은 정책 자금보다는 시장의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냥 정책 자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중앙은행 정책 자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정책 자금 간의 대발산이 됐을 때도 1990년 이러한 사태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때는 신흥국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자 미국은 자금에 쉽벌 걷습니다. 그런데 신흥국들은 자금이 빠지는 상태에서 금리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중남미 해체위기 우리가 1996년 태국의 마터를 계획해서 우리가 외환위기, 예. 1900년 러시아 모드라트린 위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책금리보다 더 민감한 시장금리가 사실 대발산이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선이 속독 뚫리는 겁니다. 외환보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도 식잡 계획에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1990년 정책금리가 대발상이 있을 때는 신흥국들이 문제가 됐습니다는 예. 지금은 선진국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근데 문제는 올해 선거를 치는 과정에서 자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 좀비가 돼 있죠. 예. 슐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수낙은 바뀌었죠. 기시다도 바뀌었죠. 여기다 바이든도 내년에 바뀌죠. 그래서 G7 국가들이 전부 뭐냐 중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시장 금리의 대발산 문제 이런 예. 문제가 사실상 정리가 되지 못할 때는 완화가 되지 못할 때는 이번에는 선진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 내년도에 예. 증시와 관련돼서 낙관적 시각들이 많습니다는 외환시장을 더 주목해서 증시를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보면 9월 16일 피벗을 단행한 이후에 예. 우리가 증시보다도 그때 당시에 뭐냐 한국에서 보면 9말 10초 이렇게 해서 한국 주식을 사라 예. 이렇게 얘기했던 모 교수께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아주 낭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은 원달러 환율 모습에 의해서 지금 뭐냐 국내의 시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마찬가지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국에는 선진국까지도 디폴트 위험에 몰릴 것이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빚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오늘도 이 방송에 이렇게 새벽에서 나와서 특집을 준비했었던 이렇게 이지연 작가랑 같이 해서 예. 어이구 부자들이 더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은 부채가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못 살기 때문에 부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진국들이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근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외환시장의 달러 강세 또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이. 그럼 내년도에는 트럼프 집권이기 때는 어떻습니까? 집권이기 때는 재정 적자분은 더 확대되겠죠. 예. 그래서 뭐냐? 지난번에 연방부채 한도 한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뭐냐? 트럼프 정부 집권 1기 때 내년에 엑스데이터 디폴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또 집권 1기에는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이 연방부채 한도 때문에 2018년 디폴트에서 본인들이 뭐냐 그렇게 야심차게 했던 것을 다 실현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연방부채 한도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일 때는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 문제에서 사실은 뭐냐 금리가 더 올라갈 소지가 있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채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문제가 트럼프 정권 이후에 미국발 사실 전 세계에서 부채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폴트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선진국들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방송했던 예, 내용을 한번 해주셨죠.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IMF 의존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채원이 부족했죠. 예. 지금 자체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누가 사겠습니까? 그건 국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가 간의 결속이 강했으면은 IMF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다는. 예.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이기적으로 나가는데 다른 국가들이 전부 동맹국가의 관계가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맹국 간의 쿼터에 가지고 되는 IMF가 자체 신용을 발행해 본들 사실상 뭐냐? 그 누가 거기에 투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 외환보유가 많은 국가들이 있죠.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뭐냐? 거듭된 시장 대비해서 외환보유가 그렇게 썩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외환보유가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1대1에 참여하는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스리랑카, 파키스탄가 IMF 구제금융에서 일부 받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야 당신네들이 1대1로 참여할 때는 대출을 해준다 했는데 그게 지금 디폴트가 돼가지고 당신네들이 이거 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구제금융 하는데요. 지금 예. 어떤 사태냐 고리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리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 내년도에 외환시장 관련해서 세프티 밸브, 안전변이 없다는 것. 아, 홍영커 입장에서도 뭐냐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저희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는 이 방송에 코디를 맡고 있는 김치현 PD께서 뭐냐 확실하게 세프티 밸브를 한다 하면 방송에서 안정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세이프티 밸브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실 외환시장 문제 트럼프가 어떤 쪽으로 국제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1,460원대가 오늘 뚫리느냐 이게 같은데요. 시청자 예. 여러분 1,460원대 굉장히 크죠. 그렇죠. 1,500원대 사실 바로 인접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쉽게 뭐냐 자체적인 외환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탄핵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렵죠. 근데 민간 차원에서 제2선 외환 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든 지금 국내 투자 달러 많습니다. 해외 투자했던 달러 많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렇게 좀 코디해서 민간 차원에서 외환 보유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통화 수합이라든가 IMF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외환위기의 재발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